주식을 펀드를 살래, 환전을 할래, 채권을 살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근래 나오는 얘기들, 요 근래 나오는 얘기들을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죠. 요즘에 갑자기 채권을 사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현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연결해서 바로 3단계 시드머니 통장 활용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저축하고 대출. 저축을 얘기하면 그 청약 통장을 빼놓고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청약 통장. 청약 통장이 되게 중요하죠. 청약 통장. 이게 지금 여기 조회 기준일을 봐보세요. 조회 기준일. 2019년 9월 달입니다. 2019년 9월 달에. 여기 무슨 얘기냐면 2019년에도 시드머니 강의를 하고 있었던 얘기죠. 요때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건 이제 제 겁니다. 제 거. 여기 자료의 기반 베이스는 자료의 출처의 50% 이상은 다 제 겁니다. 여기에서 봐보시면은 2010년부터 2012년 요 구간에는 연 이율이 4.5%입니다. 그럼 요때 청약 대급 그 청약 저축에 돈을 넣었으면 4.5%의 이자를 주는 거고, 이때는 고금리 구간이었죠. 고금리 구간. 금리가 높을 때였어요. 여기 보면 2010년, 이따 뒤에 가서 한번 나올 겁니다. 2010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2008년에서 2010년 요 구간에 금리가 많이 높았던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금리가 다운이 됩니다. 금리가 다운이 돼서 2019년 9월 16일이 돼서 1.8%까지 내려갑니다. 적용 이율이. 금리를 주는 게 1.8%밖에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때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준금리가 0.5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0.5. 2019년에도 1.8%밖에 안 줘요. 근데 더 쇼킹한 일이 벌어집니다. 쇼킹한 일이. 이게 정말 나란 놈들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두 번째 장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2022년 9월 28일. 9월 28일 날 조회한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자료들이 진짜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계속 수정을 해서 최근까지도 최신 정보를 다 반영을 한 거예요. 9월 28일 날 조회했는데 금리가 9월 28일일 때 기준금리가 2.5%였어요. 기준금리가. 그러면 가상금리까지를 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를 요즘에 주고 있는 게 4.5%예요. 4.5% 준다고 그러고 4% 준다고 그러고. 근데 얘 어떻게 돼 있어요? 1.8%, 1.8%.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납입한 총 금액에 대해서 돈을 이자를 주는 건데 구간별로 이자가 달라요. 구간별로. 요 구간에 1000만원 넣었으면 4.5%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요 구간에 1000만원 넣으면은 여기에 1.8% 계산하는 거예요. 총 2000만원 넣어놓은 거지만은 요게 이율 계산이 달라요. 이게 도둑놈들이에요. 여기 지금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2019년에도 1.8%, 금리가 인상한 2020년 9월 29일에도 1.8%. 완전 도둑놈들이에요. 금리는 올랐는데 예금 금리는 안 줘요. 대출 금리는 올리고 대출 금리는 올리는데 청약저축은 이렇게 안 올리고 있어요. 좀 못된 놈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 청약저축을 가지고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금담보대출. 여기 보면 질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질권 설정 2건. 상세 보기를 누르면 대출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회 일자가 보세요. 2019년 9월 16일. 저도 대출을 씁니다. 언제? 금리가 낮을 때. 이때가 기준금리가 0.5%였죠. 그러면은 대출 이율은 얼마가 될까요? 2.0 정도 돼요. 근데 뭘로 대출을 받았어요? 청약저축으로 예금담보대출.
왜 예금담보대출을 받았을까요? 신용 마통보다는 이게 더 싸니까. 마통이 더 비싸요. 신용이니까. 근데 얘는 예금담보기 때문에 이율이 더 낮아요. 그래서 청약저축을 저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저축이 1도 필요 없는데 이거를 쓰려고 급전을 쓸 때 쓰려고 마통처럼 쓰려고 계속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필요하면 아들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둡니다. 청약통장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청약저축을 가지고도 이게 접근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장래 비용이 없다. 이거 뽑아서라도 장래 비용 쓰면은 돈이 꽤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인기 있는 게 파킹 통장이에요. 파킹 통장. 다들 파킹 통장들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건 이제 별의별 파킹 통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율도 높게 주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뭐 토스가 요즘에 좀 인기고 여기 보면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지금 토스가 한참 잘 나가다가 이율을 2.0으로 해서 탈락. 지금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 두 개가 지금 나란히 잘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저는 요 두 개를 다 씁니다. 요 두 개를. 미묘하게 0.1이긴 한데 이놈들이 진짜 이 0.1의 차이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이게 어떤 장난이 있을까? 궁금해서 5천 이 요거 금액이 이제 설정된 게 있으니까 1억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동일 금액을 카뱅이랑 K뱅크에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진짜 이자 0.1% 차이니까는 비슷하게 주는지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따로 놔둡니다. 그런 것도 다 검증을 해봐야 돼요. 검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작정 믿으면 안 돼요. 검증해야지.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이율 많이 준다고 하는 거, 월 지급, 이급 방식, 이자 지급 방식이 월 1회씩 주는 것들이 웰컴저축은행, 토스, 뭐 여기 뭐 OK저축은행, 뭐 대신저축은행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게 카카오뱅크랑 K뱅크, 토스뱅크를 많이 쓰고 있죠. 그 이유는 뭐다? 어플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1억 2천이면 2천 넘어서면은 2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 1%인가로 받습니다. 0.1인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금리가 0.1로 떨어지죠. 1억 초과하게 되면 이런 식입니다. 1억까지는 요 금액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OK저축은행, 그 다음에 웰컴저축은행 요런 것들도 돈이 좀 더 되니까 요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초과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고정관념이 문제다. 고정관념이 사람을 망치게 만든다. 그리고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된다.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주가와 환율이 이렇게 서로 크로스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된다. 이거는 경제 논리 이 흐름이에요. 경제 흐름.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거 인정. 이거를 따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 저러냐 따질 게 아니라 그건 인정. 그런데 이런 이율 변화가 얘네들이 광고 많이 때리는 얘네들이 이자를 많이 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나머지들도 이렇게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내 돈이 소중하니까. 그리고 내가 인사팀 가서 싸워서 받은 10만 원이니까 20만 원이니까 잘 자랄 수 있게 내가 계속 키워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파킹 통장에 계시고 그러면 파킹 통장 말고 이 단기, 중장기 돈을 예금을 할 때 어디가 좋냐? 이거를 따져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은행연합회하고 저축은행 중앙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이거 자동으로 소팅 해줘요. OK에 조금씩 좋습니다. 이런 거 괜찮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은행이랑 K뱅크 뭐 이런 데서도 6개월은 이율은 얼마, 12개월은 얼마, 24개월은 얼마, 36개월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6개월 3년을 IBK에 넣으면 4.66을 준대요. 또 여기 보니까는 단리로는 동양저축은행에서 6개월짜리는 4.7%를 주고 1년짜리는 최고는 5.4%를 주는데 얘네가 HB저축은행 요런 것들이 차이가 있으니까는 꼭 한 번쯤은 저축중앙은행하고 은행연합회 여기를 꼭 들어가 보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안 움직인다고. 연애 네가 안 움직여. 너만 움직이면 해결이 돼요. 움직이면은 해결이 다 됩니다. 여기 써 있어요. 밑에 저축은행 중앙에 은행연합회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카테고리 다 돼 있어요. 예금 상품 금리 비교, 금융 상품 비교 공시. 그래서 저축은행과 이 그 예적금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냐? 적금도 전략을 해야 된다. 전략을 써야 돼요. 전략. 지금 이 금리 변동이 이렇게 되는데 2008년부터의 금리 변동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5.5%부터 5.25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급락을 합니다. 요때 요 2008년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급락을 했다가 서서히 좀 올랐다가 다시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0.5 제로금리까지 갔다가 다시 미친듯이 또 급등을 합니다. 요 급등 여기 잘 보시면은 요 급등 보이시죠? 요 급등 구간 요거 이제 급락하는 요 구간에서도 여기도 급등을 했어요. 요 구간이랑 요 구간 이렇게 급등을 하고 또 급락을 하고 이렇게 돼요. 요 이제 흐름을 이제 보면서 뭐를 봐야 되냐면은 봐보세요. 금리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연일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과 같은 변동기에는 3개월짜리 단기 예금을 하시고 왜냐면 3개월 뒤에 또 변할 거니까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올리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처럼 둔화 현상을 보입니다. 둔화 현상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동안에 둔화가 돼요. 둔화 금리 변화가 오르든 내리든 이게 멈춰요. 이렇게 둔화하는 그 시점에 12개월짜리를 때려 넣습니다. 12개월짜리를 때려 넣어서 나는 6%를 받고 12개월짜리 넣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2008년에 은행에 갔더니 6.5%짜리 그 은행이 없어지긴 했는데 대형 저축은행이었어요. 대형 저축은행에 6.5%짜리를 돈을 넣습니다. 5천만 원. 예금자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5천만 원을 6.5%에 몇 년짜리? 1년짜리. 저축은행이 흉흉해서 1년짜리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리 변동이 있으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 버렸죠. 근데 저는 이미 6.5%에 넣었잖아요. 그럼 난 6.5% 받는 거예요. 금리가 뭐 이렇게 바닥을 내려가든 말든 2%까지 내려가든 말든 저는 6.5%로 예금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금리 둔화기에 12개월짜리 넣고 지금 같은 변동기에 좀 목돈이 있다 싶으면은 3개월짜리를 굴려서 움직입니다. 그러려면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어디 가서 저축은행 중앙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외화 통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그렇게 환전을 해서 외화 통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한다? 지금 당장 핸드폰을 열어서 뭐를 만든다고요? 외화 통장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 환율이 비싼데 그러면 통장을 지금 왜 만드냐? 만들어 놔야지 환율이 떨어지면 살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또 만들고 뭐 하고 하면 또 그냥 넣습니다. 제가 계속 뭐라고 했죠? 연애만 안 움직인다. 움직여야 된다고요. 움직여라.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실 분만 대답을 하시면 돼요. 가입하다 진짜. 움직여라. 이렇게 해서 이 외화 계좌로 바로 환전을 하자마자 외화 계좌를 쏙 넣어버리면 돼요. 쏙쏙쏙. 그리고 은행 어플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11시만 되면은 우리은행에서 알려줍니다. J, Y. 일본 엔화. 그 다음에 달러. 오늘 기준가가 얼마인지가 어플로 아침마다 배송해 줍니다. JYP 하려고 그랬죠? 엔화입니다, 엔화. N, 재팬. 요 두 개가 이렇게 배달이 옵니다. 그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알고 싶을 때 알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들 통장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애들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애들 통장 만드는 거에 있어서 계속 매번 만들어야지 하다가 안 만드신 경우도 많고 서류가 뭔지를 찾아보다가 또 까먹어요. 그럴 게 아니라 머근님 당장에 애들 통장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꼭 도장을 만드는데 꼭 애들 이름으로 안 하고 사랑해, 별이 뭐 이런 걸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 이름을 꼭 넣으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막도장 이런 걸로 뭐 사랑해, 별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급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그 하찮은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애들 이름으로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여기 기본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 꼭 떼셔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왜? 만들고 나서 증여신고를 해야 되니까. 증여신고를 왜 해요? 통장을 만들어 놓고 이 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산다든지 그리고 갭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면 증여신고를 해야죠. 그 증여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여기서 센스를 보겠습니다. 다들 이제 찾아보셔야 되겠죠. 기본공제, 증여 기본공제 얼마? 20세 넘는 자와 안 넘는 자. 10세가 아니고 20세. 네. 2천만원. 2천만원이면 갭 투자를 합니다. 근데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요. 그리고 주식을 삽니다. 주식을 사든 펀드를 사든 2천만원이면은 무지하게 삽니다. 아까 보셨죠? 펀드에 얼마 넣었어요? 2천만원. 2천만원까지 넣는 거예요. 그리고 20살이 넘으면 5천으로 늘어나잖아요. 10년이 지나면 그 공제가 또 살아나잖아요. 7천만원 넣잖아요. 달러 통장에 달러를 사서 바꿔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증여 한도가 2천만원이니까 2천만원씩 2천만원씩 5천 이 돈을 모으면은 갭 3억짜리, 제가 3억 모으라고 했죠? 3억짜리 집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 합하면은 어떻게 돼요? 요게 1억 4천이지만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2단계, 3단계로 활용을 잘 하시면은 돈이 얘가 30살이 됐을 때는 3억이 있을 확률이 높겠죠. 청약을 넣는 게 아니라 청약을 넣을 게 아니라 바로 매매로 가는 거죠. 매매로 해서 갭 투자를 하고 누구랑 같이 살아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나는 집이 있네.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주택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잘 알아서 중과 맞죠. 근데 애가 30이잖아요. 30. 애가 30. 캥거루를 해도 되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죠. 다른 방법이. 그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돈이 이제 좀 많이 벌었어. 갭 투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됐어. 근데 혼인신고를 안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 명의 때문에 한 3년, 5년을 이제 그 혼인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는 각자 다른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남자친구가 생기고. 그래서 헤어집니다. 위험해지죠. 이제 빨공이랑 이제 뭐 레전드님이랑 이제 명의 때문에 그러다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새로 새겨도
전혀 무방합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 문제될 게 없어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는 더 늦기 전에 결혼을 다시 해야죠. 결혼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한쪽이 돈을 벌고 한쪽이 돈을 안 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지분을 쪼개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게 뭐냐면은 부부끼리는 증여공제 6억이 됩니다. 6억. 아까 애들은 얼마나 그랬어요? 20살 미만은 2천만 원, 20살이 넘으면 5천만 원.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부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6억입니다. 6억. 그래서 요런 것들을 1부터 10까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만 알고 혼인신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뒤까지 다 알아보니까는 적절한 시기에 빨리 혼인신고도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왜 또 혼인신고가 중요하냐? 결혼 후 10년입니다. 결혼 후 10년. 결혼 후 10년이 되면은 혼인 전에 갖고 있던 재산도 10년이 넘어서면은 요 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분을 인정을 합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일정 부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연금, 요게 이제 화두로 떠올랐었죠. 군인연금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혼을 했는데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배우자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혼을 했어도 그 배우자가 딴 사람과 재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군인연금 받는 거의 절반은 이혼한 배우자한테 줘야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 그래서 공무원들은 조심해야 돼요. 공무원들은 싫어도 결혼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혼하는 순간 비공무원인 배우자가 내 연금을 절반을 가져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이 공무원이고 한쪽이 사업을 해요.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사업이 쫄딱 망해서 이혼을 해야 되겠어. 빚도 많이 져서. 이혼을 했는데 딴 사람이 생겼는데 나는 연금 수혜자니까 딴 사람이 생겨도 상관없어. 내 연금 내가 받는 거니까. 근데 저쪽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결혼을 안 해.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결혼 안 해. 그러면 내 연금을 핏바라갑니다. 슬픈 얘기지만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다 쫄딱 망했어. 와이프가 공무원이야. 연금을 받아. 연금을 받는데 이 연금 받는 거에 절반을 기여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줘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사실혼 관계에 있어. 나는 딴 사람이 이름 결혼했고 내가 받는 거니까 받아. 근데 여기 지금 사실혼 관계에 있으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뺏기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법조항은 찾아보세요. 이게 지금 기사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기사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군인연금. 그 이제 요 배우자가 소송까지 내서 이거 절반 받는 거가 저기가 됐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10년 혼인신고 안 하고 있다가 실제로 같이 산 거는 10년인데 결혼 생활은 몇 년 했어요? 7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전 재산에 대해서 내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이러한 일도 벌어집니다. 인생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예금과 대출이라는 타이틀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금과 대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대출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대출하는 게 맞을까? 지금 대출에서 이자가 겁나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자를 해결을 못해요. 왜? 물건이 안 팔려서. 물건을 팔면은 원금을 갚으려고 그랬는데 물건이 안 팔려서 이 원금도 못 갚고 빚은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고 답이 없어요. 지금 이런 사태에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에 이자를 맡겠다고 돈이 필요하신 분 그거는 심화 때 연락처하고 그래도 돈이 필요하다. 금리 현황하고 그거를 심화 때 오프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 대출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금리가 높은 대출은 반드시 갚으셔야 된다. 안 갚으시면은 쪽박을 찬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어요. 뭐 빚이 필요한 사람은 뭐 써야지. 어떻게 방법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출 통장을 까보세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잔액 기준 코픽스. 요게 진짜 무서운 차이를 만들고 있어요. 잔액 기준 코픽스는 기준 이율이 낮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이율이 높습니다. 보통 이게 뭐냐면 마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먼트님이 얘기하는 마통 금리가 미친듯이 치솟았다 얘기하는 게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입니다. 그리고 잔액 기준 코픽스 이게 뭐냐, 우량한 거죠. 그래서 예금 담보나 그 다음에 물건 담보나 얘네들이 잔액 기준 코픽스를 씁니다. 그래서 대출 통장을 까보시면 요 코픽스 기준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냐 잔액 기준 코픽스냐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갚아야 되는 대출은 뭐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이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대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대출하는 것도. 상승장에는 그냥 취해 있는 거예요. 취해 있다가 거짓골을 면면해요. 너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활용해서 뒤통수를 빡빡 치는 게 은행입니다. 여기 신규 취급액 기준은 뭐냐면은 각 행의 월종 신규 취급액입니다. 그 달에 월에 취급한 거를 가중평균한 금리예요. 그럼 최근에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럼 미친듯이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각 행 월말 잔액 기준에서의 가중평균을 하는 거예요. 월말 잔액 기준으로. 그래서 신규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예금담보대출의 금리를 봐보시면, 그리고 물건담보의 기준을 봐보시면 잔액 코픽스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마통은 신규 취급액 코픽스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로 되어 있는 거는 갚으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대출도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코픽스 정보를 제공하는 은행 요거 있습니다. 요런 은행들 쓰셔야 돼요. 이상한 은행 쓰시지 마시고 요런 거 쓰시면은 코픽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보면은 아까 제가 그 예금담보대출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클릭을 해보면 요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청약통장의 예금담보대출의 코픽스는 뭐냐? 잔액기준 코픽스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뭐 대출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다 알으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자, 요거에 이제 4단계, 5단계 연속으로 이제 한 30분 정도 할 건데, 연애님 빨리 출발하세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 살아있죠? 잠은 언제 자는 거라고 했습니까? 관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아, 밥 안 새요. 제가 못 버텨요. 지금 제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쭉 얘기한 거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이거 만든 게 아니고, 이거 진짜 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돈을 돌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체화된 거를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활용을 하셔도 돈을 시드를 모으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그 출석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들 지금 나 잘 보고 있다 1번과 함께 문면을 써주시면 돼요. (500만이) 선택한 맥크리스피 아직도 안 먹어봤니? 패티가 얼마나 사랑하지 얼마나 더 사랑했는지 그대여 한순간조차 잊지 말아요. 거기 떠나던 그곳에서는 기억해줘요. 그 시마강의에는 숙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엑셀 과제. 그래서 엑셀 과제를 열심히들 하셔야 되는데 그 엑셀 과제를 이 강의 끝나고 심화 강의 신청하신 분들은 드릴 거예요. 그 드리면 내용이 그렇게 적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적는데 어렵지는 않은데 요거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겠으면은 그 반장들이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성을 해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카카오톡에 일부 수샷을 보여드리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기입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력서 써야 된다고 했어요. 이력서. 이력서 써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현재 사진을 이쁜 거를 잘 넣어서 하시면 돼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할 때 확실히 해야죠. 어쨌든 그래도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돈의 가치가 이게 상당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데일리 모멘토 멤버들은 할인을 한 이유가 어쨌든 오래오래 해서 다 부자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일정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와야지 서로 얘기하기 편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또 되는 거니까. 투자 이력서가 현재 이력서하고 10년 후 이력서를 써야 돼요. 그때 이제 현재 사진을 넣고 10년 후에 성형수술을 하든 뭐를 하든 더 이뻐진 사진을 넣으면 되고 손예균처럼 되겠다 해서 손예균을 상의는 미래 사진에는 그걸 넣으셔도 돼요. 근데 현재는 현재 사진을 넣으셔야 돼요. 현실 자각을 하셔야 되니까. 현실 자각.
그리고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쓰는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봐보면은 진짜 이력서 같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서명까지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서명도 하시고, 이제 이력서니까는 자기소개도 당연히 있어야죠. 자기소개도. 이제 한 질문 이제 몇 가지 이제 봐보면은, 자기소개에 MBTI를 활용해서 자기의 성격의 성향의 장단점 이런 것도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자기 성향에 맞는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줄였어요. 그래서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할 거에 대해서도 고민도 좀 해보셔야 돼요. 성향. 그래서 이제 그 카톡에 있는 내용들 봐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엑셀 자료는 작성하는 이유가 1번이 본인의 현재 자산 형태나 투자 형태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은 리얼리티하게 다 작성을 하시고, 조금 뭐 이제 그 내용들 중에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투자를 왜 이렇게 했는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자료는 서로 공유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리돼야지 자기가 지금까지 투자를 어떻게 했고, 내지는 공부를 안 했는데 지금까지 뭐 예금을 넣든 뭐 펀드를 넣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넣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 잘하고 있으신 분들은 투자 이렇게 한 것들이 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었다, 이런 것들을 서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연령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내가 더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신박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교집합으로 해서 다음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적으실 거고, 이거에 대해서 방법도, 그리고 미래 포트폴리오하고 미래 투자 이력서하고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제 심화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지금 당장 무슨 뭐 아파트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정리한 걸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시드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 맨날 그러잖아요. 돈이 없는데 투자를 할 수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요, 돈을 어떻게 만들 줄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고민을 해보고, 그거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현실 자각부터 하셔야 돼요. 얼마나 내가 지금 있고, 내가 지금 현재 버는 돈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지.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다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눈물을 훔치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시경 노래, 이 노래가 끝나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나만 알 수 있게끔 정리를 잘해서 후기도 남겨놓으세요. 이 감정을 그대로를 기록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감정을 정리를 잘 안 해놓으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나머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움직이라고. 너만 움직이면 돼. 4단계 시드머니, 부동산 이제 투자, 투자 공략법, 소액과 중장기 투자.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나의 위치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유리지갑이지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유리지갑인데 임대인이냐, 유리지갑인데 임차인이냐, 이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뭔지부터도 쉽게라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생각도 조차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조정지역의 장기주택 저장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를 받으면서 차입금을 활용한 지방투자에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방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명의 활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제도 받으면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도 받으면서 생각보다도 돈을 여유 있게 저금리 구간에서 돈을 남겨서 지방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머리를 또 써는 것도 필요하죠. 유리지갑인데 임차인이에요. 아직 내가 월세를 내고 살고 있어요. 그럼 월세 세액 공제를 받아야죠. 월세 세액 공제 아까 전에 연말정산 공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으시면서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들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타이밍이 늦었지만은 앞전 상승기 때는 이게 또 가능했던 항목인 거죠. 흐름을 타셔야 돼요. 흐름을 못 타니까는 이게 분양권 시즌도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들고 있으니까는 팔지도 못하는 거, 피도 못 받는 거 지금 아주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흐름 잘 타서 분양권 사서 수익 보고 팔았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꼬이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커플이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활용해보자. 커플인데 혼인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지금 현재 커플일 때 이렇게 활용하는 거랑 커플이지만은 혼인신고를 안 했을 때 활용하는 거랑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임차인인데 월세 세액 공제 받는 거 어떻게 해요? 월세 세액 공제 받는 거, 월세 세액 공제 받는 기준 금액이 있어요. 그 기준 금액이 다른 한쪽이 연봉 7천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지 못하니까 그럼 월세 계약을 누가 해요? 연봉 7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월세 계약을 하고 그 사람이 월세 공제를 받으시면 돼요. 둘이 부부가 맞긴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홀라당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많이 꼬이죠. 또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 종류 자체가 완전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결혼 안 했는데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누구 쪽으로 계약을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투자 지표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들 중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교집합을 만들어서 이제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고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무작정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거시경제를 보셔야 돼요. 거시경제. 거시경제를 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카더라 투자를 하니까는 죄다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2008년 요 구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어요. 급격하게 금리가 또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오르다가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 구간 2020년 요 구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 구간에 지금 통화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통화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금 시중에 자금이 풀리면서 부동산이 급등을 합니다. 자금이 풀리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시중 자금이 풀리는 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대출도 많이 해줘서 풀린 거고, 요 구간에서의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도 오르는 요 구간은 나라가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 구간 나라가 성장했을까요? 성장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다음 지표로 가볼게요. 기준금리의 변화하고 매매지수, 매매 전망지수 요 세 가지를 비교를 이렇게 지금 해봤는데,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급격하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 이 파란 선은 주택 매매 가격 지수죠.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상승했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평평해지다가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앉고 있죠. 그럼 여기 매매 전망 지수라는 게 있어요. 다음 3개월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걸 나타내는데, 이때부터 나타나죠. 다음 3개월은 꼬라 박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요 지점, 확실히 이제 방향이 꺾였죠. 요 지점이 언제예요? 2021년 8월입니다. 제가 머근님하고 로롱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8월에 이제는 부동산에서 실거래가를 볼 때가 아니라 호가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호가 정리를 좀 했었었죠. 요때가 언제예요? 2021년 8월입니다. 이게 심리가 꺾이죠. 지금 그래프를 다 보고 나서 현재 와서 꺾인 거를 본 거고, 저는 이 시점에 이렇게 꺾일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결과값을 본 게 아니라 이 시점에도 흐름을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에 보니까 이거 꺾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가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는 시점인 거죠. 그럼 이제 경제 성장률하고 소비 지출, 그 다음에 역대 정권을 비교를 해볼게요. 김영삼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이때 IMF가 됐었죠. 그래서 성장률이 파란색인데 마이너스 성장을 해버렸어요. IMF가 와가지고. 그렇게 돼서 김대중 정부 들어오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우리가 성장에 대한 노력을 해서 IMF를 조기에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상황이 되긴 했지만은 IMF 끝나고 김대중 정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성장률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김대중 정부 하반기에 월드컵 끝나고 월드컵 특수를 누렸던 거예요. 월드컵 특수를 누려서 경제 성장이 이렇게 성장률이 좋았는데, 이 노무현 정부 초반에 들어올 때 경제가 이제 조금씩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근데 노무현 정부 끝나고 나서 얘기한 거지만은 노무현 정부 때가 경제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노무현 정부 요 구간에서 경제 성장률이 5%대를 유지를 해요. 5%대. 그러면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요 구간에 성장을 합니다. 또 성장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집값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돼요? 성장을 하면서 집값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 없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로롱님,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있다.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돈이 있으면서 대출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게 물가가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물가를 잡으려니까 금리를 높여요. 금리를 높이긴 하는데 이게 성장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성장하는 중에 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간 걸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던 현상인 거고요. 지금의 현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금리 집값은 오르는데, 집값 오르고 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계속 올랐다 라는 얘기를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는 놈들이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때 상황을 얘기를 두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물가가 상승이 되고, 그 물가 상승을 조율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였던 건데, 성장을 기반을 둔 거예요. 성장이 있는. 근데 요 구간 2020년부터 21년 구간은 성장이 없었어요. 성장이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 일로에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풀어서 이게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서 팽창이 돼버린 거예요. 성장을 한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죄다 다 빚이었던 거죠. 빚으로 대출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대출을 내서 투자를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대출을 막아버렸죠.
대출을 막고, 대출을 막은 상태에서 또 무슨 일이 생겨요? 금리까지가 올라가 버리니까는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 때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5%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대통령이라고 뽑았던 이명박 때는 이게 노무현 때보다도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노무현 때는 더 좋고요. 이명박 때하고 박근혜 때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돈이 없어요, 내 주머니에.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 보니까 대출 내는데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안 하고 침체의 일로에 빠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구간 2013년부터 2017년 구간이 성장을 못하는 이 구간이 되고, 마찬가지로 매수 심리도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이 돼버리죠. 이 구간이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오르지도 않는 구간. 그래서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올려놨기 때문에 유동성을 푸른 거를 물을 잠가버리니까는 지금 상당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집값이 뚜둑 떨어집니다. 근데 이때는 내 돈 주고 산 비율이 많다 보니까는 그래도 좀 버틸 수가 있었던 거고, 이때는 버티기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매매가격 지수하고 국내 총생산 기준금리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따져봤어요. 이렇게 따져보니까는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급격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을, 이제 그 기준금리는 변동성이 계속 생겨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이 생기고, 요 사이에 지금 서울 아파트나 이런 것들도 이 매매가격 지수가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는 와중에 요 구간에 들어갈 때 침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일부 하락도 하고, 요 구간에 요 꼭지에 사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같이 벼락거지의 형상이 벌어지면서 지금 집을 안 사면 안 된다라는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거를 집을 비싼 가격을 주고 산 사람들이 이게 꼬다 박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변하는 거죠. 뭐야, 이게 지금 파일이 에러가 났네. 잠시만요. 파일이 중간에 이게 끊겼네요. 그래서 좀 에러가 났는데 다시 들어와서 파일이 깨졌어. 아까 전에 이제 그래프 차트 이제 보면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 이제 봐보시면은, 이게 100장이라서 자료가 많습니다. 이것만 갖고 있어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변동의 이제 순환 그래프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거시경제를 꼭 보셔야 돼요. 거시경제를 보지 않고 자꾸 뭔가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를 보면서 투자를 이제 들어간 건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소액 투자, 중장기 투자를 이제 같이 이제 그 거시경제의 흐름을 타면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충주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투자를 했던 건데, 여기 보시면 2020년 6월 29일 날 요때 매수 지수가 계속 순항을 타고 있던 시점이죠. 그때 7,800만 원 주고 지금 삽니다. 7,800만 원 주고. 그 7,800만 원 주고 산 것들이 최근에 뭐 1억 2천, 뭐 1억 3천,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수리가 안 되면 조금 다운이 돼야 되겠지만은, 근데 뭐 그거나 저거나 이거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7,800에 사서 전세 7,000이고 800 넣는데,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죠. 욕심 부리면 망한다. 욕심 안 부려야 돼요. 욕심 안 부리면 망하는데, 욕심을 부리니까는 망해요. 근데 여기 지금 거래 흐름을 봐볼게요. 지금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누가 찝은 지역만 미친 듯이 쳐다봅니다. 그런데 내가 찾아 나서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흐름 봐보세요. 2019년까지도 꼬라 박았어요. 그죠? 꼬라 박으면서 여기서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2000년의 초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방향을 턴 어라운드를 하죠. 요 시점에 매수를 한 거죠. 지금 보면은 20년 6월이니까 지금 미친듯이 불타오르죠. 여기에도 거시경제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거시경제의 내용이 들어있냐, 이 지역에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본사와 모든 회사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여기에 기업 도시를 만들고, 이런 대대적인, 그리고 여기 시장도, 그리고 충청북도도 관심을 쏟는 지역 중에 하나가 돼버렸죠. 이러한 요건들, 그리고 뒤늦게 오르고 있는, 왜냐면 큰 지역들, 뭐 청주니 부산이니 대전이니 이런 데가 다 올랐거든요. 거기에 불타오르면서 절정에 치닫고 있을 때 거기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차익을 낸 거를 이쪽에 와서 돈을 넣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여기를 투자를 했어요. 이 구간부터. 여기 보니까는 이제 안 보이니까. 2018년 여름에 여름 휴가를 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보고 요때 요 가격대에 삽니다. 중간에도 1년 단위로 사고 팔고 욕심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욕심내면 망해요. 싸게 샀으면 적당히 먹고 나와야지, 여기서 막 1억을 벌겠다고 하고 버티고 있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서 이렇게 판다 치면 요게 이제 뭐 양도차익이 4천만원 나오죠. 4천만원 나오는데 세금이 46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은 세금 빼고 나면은 한 뭐 3,500만원 정도, 3,500만원 정도 수익이 생기는데, 내가 넣은 돈이 얼마? 800만원, 800만원. 그러면은 48에 32, 4배가 넣은 거죠. 4배. 그럼 정말 감사하게 먹고 끝내야 돼요.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 망합니다. 근데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욕심이 나니까 무리수를 더 가면서 분산도 안 하고, 분산해서 이때는 1년 단위로 팔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2018년에 투자할 때는. 그러면 1년 단위로 해서 욕심 안 내고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 전체를 한 몇 채를 사놓고 뭐 5채, 10채를 사놓고 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무슨 뭐 이게 마치 2억이 될 것처럼. 2억 안 됩니다. 1억 미만짜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생각을 해서 욕심을 내리고 지역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고, 거시경제 영향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광주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 9,200에 전세 8천만원, 투자금 1,200만원. 여기 투자금 1,200, 그리고 여기 보세요. 800. 이 돈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생긴 돈일까요? 800.
월급에서 세금 적게 내면 되고요.